요즘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 경제가 내년도에도 별로 크게 개선될 가능성이 없다라는 견해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 경제가 마치 외환위기 당시의 모습과 어떻게 다를 건가 하는데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몇 가지 사례를 들어서 지금의 한국 경제가 왜 다른가, 다르지만 또 같을 수도 있으니까 그 가능성은 또 어떠한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비하인드 스토리를 하나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예, 안녕하십니까. 곽수정의 경제단판의 곽수정입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 경제가 내년도에도 별로 크게 개선될 가능성이 없다라는 견해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제 미국 경제는 연착륙 가능성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또 미 연준도 금리를 올릴 생각은 지금으로서는 크게 없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나오다 보니까 오히려 금리를 이제 내리지 않겠는가라는 기대치가 높아가는 것 같습니다. 미국 경제가 연착륙되면 우리 경제도 좋을 거 아닌가. 과연 그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미국 경제가 좋아지는 모습과 또 우리 경제나 중국 경제가 가지고 있는 모습은 본질적인 측면에서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도 최근에 발표를 했죠. 부동산 PF 대출에 어떤 지연 내각 문제가 존재를 하고 이게 한국 경제의 어떤 경기 침체 둔화의 단초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또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 그리고 좀비 기업들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하다 보니까 2024년도 한국 경제가 크게 둔화되거나 불황으로 빠지진 않겠는가. 한국 경제가 마치 2008년 서프라임 미국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 혹은 우리가 직접 경험했던 외환위기 당시의 모습과 어떻게 다를 건가 하는데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998년 외환위기와 지금의 상황의 위기는 다른 양상이다. 가장 큰 차이점은 어디에 있냐 그러면 외화 보유고와 외화 유입 규모의 차이에 있다. 공통점은 경상수지 적자라고 하는 측면이 공통적인 특징으로 나타나고 있고 그 다음에 한국에서 이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하다는 문제가 하나 또 도드라지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가계부채만 말씀을 드렸는데 국가부채나 기업부채도 상당히 많은 부담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 빚의 문제가 외환위기를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나라는 하나의 그 생각들을 많은 전문가분들도 말씀을 하시고 또 시청자 여러분들도 그 고민을 하고 계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몇 가지 사례를 들어서 지금의 한국 경제가 2024년도 좀 어려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배경과 98년 외환위기 왜 다른가? 다르지만 또 같을 수도 있으니까 그 가능성은 또 어떠한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참고하시고 또 견해가 다르신 분들이 계시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각자의 의견을 제가 또 읽으면서 공부도 하고 또 다른 견해가 어떻게 문제를 바라보는지도 한번 여러분들로부터 들어보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1998년 우리가 이제 외환위기를 겪었을 때의 상황을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거를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면 전반적인 금융 역사에 대한 좀 요약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야 돼요. 그래도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세계의 기축통화가 한때는 은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중상주의부터 시작해서 청나라 뭐 이런 19세기까지 1차 세계대전 끝나고 2차 세계대전 직전까지는 금이나 은이 기축통화였어요. 그러니까 영국 파운드화가 고정환율제도의 기축통화권이 되었다가 또 그전에는 네덜란드의 화폐가 기축통화권이 되었다가 그런 식으로 하다가 2차 세계대전이 딱 끝나자마자 세계 성장국들이 지금의 뉴햄프셔주에 있는 브레튼 우즈에 모여서 회의를 해요. 야, 앞으로 기축통화 문제 어떻게 할까? 그래서 거기서 결정된 게 금 1온스당 35달러, 미국 달러입니다. 그렇게 고정해서 거래를 하자. 고정환율 제도가 돼요. 그러니까 근본이 고정환율 제도죠. 이게 71년도에 달러 가치가 급락하면서 위기가 와요. 왜 급락을 했느냐? 사회주의 자본주의가 이렇게 부딪히다 보니까 미국이 돈을 많이 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쟁을 하면 재정 지출이 많으니까 달러 가치가 떨어지죠. 돈이 많이 풀려버리니까. 그러니까 금 가격 1온스에 35달러 하던 게 1온스에 60달러까지 달러 가치가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제 프랑스나 영국 또는 외환보유고로 달러를 들고 있던 국가들이 불안하죠. 돈 가치가 자꾸 떨어지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좋을까요? 나쁠까요? 좋죠. 돈가치 떨어지니까 빚 갚는 데 쉽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프랑스 같은 국가들이 미국을 찾아와서 자, 금으로 바꿔주세요 라고 요구를 합니다. 닉슨 대통령이
거절을 하죠. 이게 닉슨 샥이에요. 71년도. 그게 4년 뒤에 75년도에는 금 못 바꿔주니까 폐기하자. 그래서 금본위 제도의 고정환율 제도를 폐기를 선언해버려요. 그게 브로튼 우주체제의 붕괴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럼 세계 기축통화를 뭐로 하지? 무슨 돈으로 결제를 하지? 석유도 사가야 되고 다른 나라부터 수입을 해야 되는데 결제통화를 뭐로 하지? 고민을 하다가 오펙 회원국들에게 물어봅니다. 어떻게 어느 나라 돈으로 결제해 줄까? 그러니까 오펙 회원국들이 미국 달러화로 결제해 주세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75년 이후부터 미국 달러와 금이 들어가 있지도 않고 은이 들어가 있지도 않는 순전히 미국 달러화로만 된 결제가 이루어져요. 그게 이제 자유변동 환율 제도가 시작이 됩니다. 75년부터 이제 미국 달러화로 결제를 하는데 자유변동 환율이니까 말 그대로 매초, 매분, 매시, 시시각각으로 달러 가치가 변하겠죠. 그 변하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 어떤 느낌이 드세요? 한번 자본주의 경제 체제가 왜 자본주의 시장 경제라고 불리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용어 자체가 재밌잖아요. 자본시장이지 그 실물시장이 아니잖아요. 그죠? 금융시장이잖아요. 일단 말하면 자본시장이라고 하는 거는 금융시장이지 실물시장은 아니잖아요. 그럼 자본시장은 돈 가지고 하는 시장이고요. 실물시장은 제조 물품, 내구재, 비내구재, 뭐 신발, 옷, 집 이런 걸 가지고 거래하는 시장이 우리가 말하는 실물시장이잖아요. 근데 왜 우리가 자본주의 경제 체제라고 부르는지 여러분 한번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돈이 개입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조 물품의 수출 수입도 중요하지만 사실 그것을 움직이는 데 필요한 자본이 존재해야지만 이런 생산과 분배 활동이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는 체제가 자본주의 시장 경제 체제다. 그러니까 자본이 우선인 거예요. 그래서 그 자본주의 시장 경제 체제가 과거에는 고정 환율이었는데 금에 고정된 이제는 금도 은도 필요치 않는 미국 달러 자체의 어떤 시장이 되어버리니까 세계에는 다른 말로 하면 신자본주의 시대가 열리는 거죠. 그러면 제도가 바뀌지 않겠어요. 그렇죠? 과거에는 금이라고 하는 안전장치가 있었는데 이제 금이 빠져버리니까 달러화에 대한 안전장치가 달러도 막 이렇게 변동성이 너무 크다 그랬잖아요. 처음 해보는 거니까 인류 역사상. 그래서 이제 파생상품들이 많이 나옵니다. 금리 파생상품, 환율 파생상품. 왜냐하면 파생상품이 미래의 자산 가치의 가격을 미리 짐작해서 예측해서 거래하는 시장을 만들어 놓으면 가격 발견 기능이 있으니까 도움이 되겠지. 그리고 또 현물 시장에 위험이 존재하면 선물 시장을 통해서 위험을 회피할 수 있으니까 1980년대 2년, 3년 이럴 때 금융선물 시장이 파생상품 시장이 막 소개가 되기 시작을 해요. 그 과정 속에서 가만히 놓고 보면 어떤 일이 있었냐 그러면 미국 달러와의 변동성이 커졌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경제가 약한 나라는 어떻게 되겠어요? 미국의 달러 가치가 변동성이 크면 지금 미국 달러화를 가져야 되는 거 아니야? 지금 미국 달러를 불안한데 사람들이 아니야 한 2년 지나고 나면 괜찮을 거야. 한 5년 지나고 나면 괜찮을 거야 라고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잖아요. 그죠? 해본 적이 없으니까. 다 고정환율 제도였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씩 자본시장의 질서의 교란이 일어난 게 남미 외환위기. 이제 이런 형태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달러가 198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파생상품 시장도 만들어지고 해서 어느 정도 안정을 찾아요. 달러 가치가. 영어로 표현하면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stability라는 개념과 reliability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reliable하다. 의존해도 되겠다. 믿고 가도 되겠다. reliability. 그다음에 stability라고 하는 건 안정적이야. 가치가 막 이렇게 매일매일 막 매초 막 요동을 치는 게 아니라 쭉 플랫하게 안정적으로 간다의 의미는 stability예요. 그러니까 미국 달러화가 어느 정도 스테이블하고 릴라이블한 체제로 움직이는데 늘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체제가 가다 보니까 또 새로운 신금융 자본주의가 들어오다 보니까 그 갭이 약간 생기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 갭을 노리는 사람들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존재를 하죠. 그 갭이 어떻게 발생되는가?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가 이제 신흥국, 개도국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신흥국과 개도국들은 경제 발전을 하려고 그러잖아요. 경제 발전을 하려고 그러면 뭐가 필요해요? 그렇죠. 돈이 있어야죠. 우리나라도 경부고속도로 놓고 포항제철 만들고 막 하려고 그럴 때 제일 필요했던 게 뭐예요? 자본이 없었잖아요. 근데 그 자본을 빌려오기 전에는 돈이 없으니까 뭘 해야 돼요? 빌려와야 되잖아요.
어떻게 빌려오죠? 채권 발행이에요. 채권은 재정이잖아요. 그러면 신흥국, 개도국에서 재정정책을 통해서 외국으로 채권을 발행해서 돈을 땡겨오는데 이 땡겨온 돈의 가치가 이렇게 변동성이 커져버리면 나중에 갚아야 될 빚이 많아져요, 적어져요? 많아지죠. 그래서 외환위기가 발생하는 신흥국, 개도국의 특징은 외국으로부터 돈을 빌려오는, 즉 채권을 발행해서 재정적자를 통해서 개발 자금을 만들려고 했을 때 외국에다가 팔아놓은 그 채권에 대한 이자 부담이 급등해버리면 외환위기가 와요. 두 번째, 방금 말씀드린 선진국도 외환위기가 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방금처럼 버블, 일본도 외환위기가 왔죠. 일본의 외환위기라고 하는 게 잃어버린 30년, 그게 바로 일본의 외환위기예요. 그러니까 선진국이라고 해서 뭐 외환위기 안 온다? 그렇지 않아요. 왜? 일본이 1985년 프라자 합의를 하고 난 다음에 300엔대에 있던 환율을 150엔대로 2년 만에 떨어뜨려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일본 엔화가도 출렁출렁 거리는 거예요. 근데 일본 같은 경우에 돈을 갖다가 미국으로부터 막 이렇게 빌려온 측면은 별로 없거든요. 자기들도 기축통화 지위를 어느 정도 아시아에서는 가지고 있으니까. 근데 문제는 뭐예요? 국내의 부동산 시장에 버블이 빵 하고 터져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공간이 일시에 사라져버린 거예요. 분해돼가지고 증발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메워야 되잖아요. 그죠? 그 공간이 사라져버려. 안 그러면 싱크홀이 생겨가지고 다 빠져들어가 버리잖아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사람들이 일본 엔화에 큰일 났는데 이거 벌써 프라자 합의해주고 가치를 45% 떨어뜨렸으니까 아 이거 내가 엔화 들고 있는 것보다 달러가 낫겠지? 그럼 달러에 대한 수요가 막 늘어나요. 그럼 달러에 대한 환율은 올라가죠. 이제 그런 식으로 또 외환위기가 발생해요. 그러니까 신흥개도국에서도 재정적자 문제가 외환위기를 유발할 수 있고 일본과 같은 선진국에서도 자산 버블이 터지게 되면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가 발생하면서 외환위기가 또 올 수 있고 미국 같은 나라는 기축통화국이니까 외환위기라고는 부르지 않아요. 자기들의 달러 가치가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며 발생하는 위기는 나오죠. 그래서 그걸 그냥 금융위기, 서프라임 위기라고 표현할 뿐이지만 엄격히 보면 스스로 초래한 자초한 외환위기인 셈이죠. 왜? 자국통화 가치가 급격히 떨어져 버리잖아요. 그런 식으로 되는데 실제로는 미국 달러만한 자산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역발상으로 딱 해버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러를 빨리 우리가 사가지고 결제를 해줘야 되잖아. 결제할 달러가 지금 없어. 왜? 7조 달러가 증발해버렸으니까. 그러니까 빨리 달러 찾아서 하다 보니까 달러 가치는 쑥쑥쑥쑥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지만 선진국에서 나타날 수 있는 또 다른 외환위기의 형태다. 그래서 세 가지 형태예요. 제가 말씀드린. 대한민국도 보니까 이제 95년이 되니까 국민 1인당 국민소득이 $10,000를 돌파를 해요. 마이카 시대가 시작된 지 벌써 한 15년이 됐어요. 우리도 중국과 소련과 구소련과 외환 수교를 했고요. 그러니까 국교 수교를 했죠. 92년도 중국과 하고 91년도 소련과 구소련과 국교 수교를 했고 북방정책도 어느 정도 완성이 됐고 하나의 갖춰진 국가, 선진국가 형태의 기틀을 잡은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그 다음에 해야 될 건 뭐냐? 제조업은 이제 어느 정도 구조를 갖췄으니까 그렇죠. 자본시장을 좀 더 국제화 시켜야 되겠죠. 그럼 이제 규제를 완화하고 돈의 유출입을 좀 더 자유화하고 뭐 100만 원 이하 송금은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겠다. 자유화도 하고 외화의 어떤 반입과 유출에 대해서도 큰 서류를 필요치 않고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도록 이제 개방을 해줬겠죠. 여러분들 그 미연준 홈사이트 웹사이트를 찾아가시면 1994년 5년부터 미 연방준비은행의 기준금리의 변화를 한번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3%대에서 4%, 5%대로 이렇게 올라가요. 그러니까 97년, 8년이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3%, 4%대였을 겁니다.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세계 경제가 중국이 본격적으로 시장 경제에 뛰어들기 시작했고 국제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는 중국산 저가 제품들이 미국으로 막 쏟아지기 시작을 하고 있고 새로운 자본주의, 금융 자본주의 형태가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달러와 기축통화 체제가 더욱 공고히 되고 이런 상황이니까 그렇죠. 돈이 막 풀리죠. 미국 돈이 막 풀려요. 풀리니까 돈 빌리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죠 뭐. 그런데 95년도에 일본이 금리를 올리기 시작을 합니다. 85년도 프라자 합의하고 난 다음에 난리가 났죠. 왜? 아니 300엔 하던 것이 150엔대로 떨어져 버리면 일본 기업들은 어떻게 돼요?
뭐 죽으라는 소리죠. 물건 하나 팔았을 때 300원 받았는데 물건 하나 팔면 이제 150원 받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 손해예요? 환율로. 고스란히 환율 가지고 150원 손해 받는 거예요. 이윤이 남아요, 안 남아요? 남을 수도 있고 안 남을 수도 있지만 남는다 해도 믿지는 장사일 거고요. 안 남는 경우에는 만년 적자일 거 아니에요. 그럼 일본 기업들이 일본 정부에 대고 가만히 있겠어요? 아니면 살려달라고 아우성하겠어요? 아우성하겠죠. 아우성한 게 뭐예요? 금리 낮춰라. 법인세 낮춰라. 규제 없애라.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일본 정부는 들어줬을까요? 안 들어줬을까요? 들어줘야죠. 2차 세계대전 때 미쯔비시한테 얼마나 도움받았습니까? 들어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금리는 낮죠. 근데 알고 봤더니 수출은 늘었어요? 줄었어요? 늘어나요. 그러니까 돈은 들어오죠. 금리는 낮죠. 이 돈을 가지고 R&D 투자를 한다 하더라도 그 R&D를 했을 때에 쓰고 남은 돈들이 또 엄청 쌓이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거 어떡할까요? 그렇죠. 투자를 해야죠. 주식 살까요? 부동산 살까요? 뭐 둘 다 해야 되겠죠. 근데 부동산을 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거예요. 그게 일본 부동산의 가격 급등의 원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일본이 90년도 초반부터 금리를 올린다 하다가 금리를 91년, 2년부터 올리기 시작합니다. 금리 올리니까 어떻게 돼요? 빚을 가지고 부동산을 샀던 사람들이 붕괴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죠? 예, 원리금 상환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가계부채 빚이 주택담보대출로 인해서 상당히 늘어나 있는데 금리가 올라가면 우리가 이자 상환의 액수가 늘어나니까 그거를 갚지 못하면 경매로 넘겨야 되잖아요. 그러면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되죠? 붕괴되잖아요. 똑같은 이치예요. 그러니까 일본이 그렇게 이제 붕괴가 돼버렸어요. 95년도에. 자, 일본 경제가 붕괴됐다. 그러면 그 다음 사태는요. 일본 기업들을 살려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와타나베 부인이 해외 주식 투자했던 게 있으면 와타나베 부인은 해외 주식을 팔아가지고 빨리 가지고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본 기업들도 자본을 회수하기 시작을 해야 돼요. 해외 투자했던 자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태국에 투자했던 거, 말레이시아에 투자했던 거, 인도네시아 투자했던 거를 이제 회수를 해와야 돼요. 비싼 가격으로 싼 가격으로 빨리 싼 가격으로 팔아버리고 돈을 찾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과정 속에서 일본의 경우는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등등으로부터 자금을 회수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아시아 국가 내에 있던 달러 자금의 씨가 말라버리겠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현상들이 있었느냐. 자, 미국도 자본주의 시장이 새롭게 편성이 되고 이제 달러가 어느 정도 안정자산이 되니까 또 의존할 수 있는 기축통화가 되다 보니까 달러가 국제시장에 막 풀려요. 수요가 넘쳐나는 거예요. 달러 가치는 막 올라가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달러 가치가 올라간다는 말은 무슨 의미가 되죠? 그렇죠? 중국은 싼 제품을 수출을 하니까 인플레이션 압력이 없어 보이지만 사실은 인플레이션 압력이 존재한다는 의미잖아요. 수요가 올라가니까 25억 시장에 25억 인구가 다시 들어와 버렸으니까 다시가 아니죠. 새롭게 들어와 버렸으니까. 그러니까 달러에 대한 수요가 올라가면서 물가는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뭐 해야 돼요? 금리 올려야죠. 금리를 미국에서 슬슬 올려요. 일본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다고요? 95년도 버블이 터져버렸다고요. 터지니까 지 살겠다고 당연히 자기가 살아야죠. 주변국에 투자했던 모든 돈을 회수하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그 과정 속에서 우리나라는 어떻게 했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95년도에 1인당 국민소득 10,000달러를 돌파하면서 야, 우리도 이제 선진국이 되었네. 우리도 자본시장 활성화를 해야 되겠네. 규제 풀어야 되겠네. 개방하자. 막 이런 붐들이 조성하던 차원에서 해외에서 달러를 조달을 해서 그 달러를 가지고 국내 투자하고 해외 투자를 막 하던 시기가 90년대 초반이었어요. 그러면 그런 기업들이 누가 있느냐? 한보철광, 진로, 대농, 건영, 토건 뭐 이런 건설사들 중심으로. 경제가 일어나면 제일 먼저 여러분 중국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뭐가 어느 자산시장이 버블이 낀다고요? 예, 부동산 시장. 맥킨지 보고서에서 인류 역사상 15번의 대불황과 대공황이 있었는데 그 중에 11번이 전쟁으로 해결이 되었고 11번의 대불황, 대공황의 단초가 부동산 시장의 버블 붕괴였다. 이런 보고서가 2008년도에 나온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은 어떻게 되죠? 돈을 갚아야 되는데 돈이 없죠. 일본도 빼가져가고 미국도 빌려준 돈 내놓으라 그러고
돈이 왜 없어요? 있죠. 외환보유고가 2천억 달러나 있는데. 그러니까 이걸로 주면 되죠, 뭐. 그 생각해서 정부는 뭐라 그래요? 아, 걱정하지 마시라고. 내 지금 돈주머니에 돈이 2천억이나 있어, 2천억 달러나 있으니까 뭐 필요하면 내 다 갚으면 돼요. 라고 큰 소리 빵빵 쳤죠. 근데 웬걸요? 우리나라 외환보유고가 바닥이 나기 시작을 하네요. 그럼 돈을 못 갚는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여기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나라가 금융시장 자유화 조치를 하다 보니까 돈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왔다. 은행들도 많이 빌릴 수 있었다. 빌린 돈으로 아파트도 짓고 해외 투자도 하고 돈잔치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한 외환 규제의 완화 역할이 일본의 버블이 붕괴되면서 그리고 25억이라고 하는 새로운 수요 소비자가 시장에 들어오면서 달러 수요가 늘어나고 인플레이션 압력이 존재하는 와중에 한쪽은 부동산 버블이 터지고 한쪽은 달러 값이 올라가고 하는 와중에 우리도 돈을 막 빌려다 썼는데 미국이 금리를 올리기 시작하니까 이제 이중고죠. 일본 경제가 무너졌다는 거 하나, 달러 가치가 올라가고 금리도 올라간다는 거 둘. 이 두 개가 우리 경제에 쫙 밀려와 버리는 거예요. 그게 IMF입니다. 비하인드 스토리를 하나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대한민국 정부가 말하듯이 우리는 걱정할 게 없었는가? 인프라가 튼튼하니까 걱정할 게 없다. 대통령, 경제부총리가 다 이야기했습니다. 진실 하나 말씀드릴게요. 제가 2006년도에 워싱턴 DC 갔다 그랬잖아요. 피터슨 IIE에. 거기에 가니까 존 윌리엄스라고 하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워싱턴 컨센서스라는 단어. 그 단어를 처음 썼던 분도 거기 연구원으로 계셨고, 그 다음에 또 한 분이 테드 트루만이라고 계세요. 미 연준 의장 후보 3배수로 보통 추천이 들어가잖아요. 예를 들면 한국은행 총재가 누가 좋을까라고 할 때 김갑돌이, 홍길동이, 뭐 장꺽정이 3명 중에 1명을 고르면 된다라고 보통 임사 추천할 때는 3명 이렇게 몰리잖아요. 그래서 테드 트루만 이분도 그 4배수, 3배수 중에 한 분이 들어갔던 분이에요. 그분이 저한테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제가 전해드릴게요. 1년 전에 한국에 와 계셨대요. 한국은행. 왜? 한국 경제가 위험해서. 한국의 자금 돌아가는 것이 정상적이지 않기 때문에 한국이 단기 채무를 갚을 수 있을까를 관리 감독하기 위해서 미 연준에서 파견을 보내서 한국은행에 1년 전에 와 있었대요. 외환위기 나기 1년 전에. 그러니까 바깥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던 거죠. 한국 경제가 위험하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만 우리나라 대통령과 우리나라 경제부총리가 괜찮다 괜찮은 줄 알았죠. 근데 우리나라 분들도 이상한데 다 그러고 있었거든요. 그 당시 아파트 공사할 때 그 소위 말해서 미장 작업하는 분들 있잖아요. 이렇게 벽에다가 이렇게 떠서 바르고 하는 미장하는 분들. 제 기억이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루 일당이 10만 원 정도 했던 걸로 97년도예요. 그 정도 되는 아주 버블이 막 만들어지던 시기였습니다. 미국 쪽은 한국 경제가 위험하다 그러면서 1년 전에 비밀리에 사람을 보내서 한국은행과 함께 관리 감독해라라고 했고, 우리나라 정부는 대통령이야 많은 경제 관료들이 걱정하지 마십시오 국민 여러분 우리 안전합니다 그랬고, 누구 말을 들었어야 했을까요? 라고 이제 여쭤보면 결과론적이지만 당연히 우리나라 정부는 국민들을 기망하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